뭐라고? 시어미가 해준 걸 안 먹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제발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신혼 6개월도 안 된 하영은 왜 시어머니의 음식을 거부하며 어여쁘기만 했던 막내딸 하영은 왜 이렇게 몰골이 엉망이 된 걸까요? 이상해. 밥만 먹으면 왜 이러는 거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편히 밥을 먹지 못했던 그 식탁 위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녀의 핸드폰 속에 끔찍한 진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봄날의 결혼식장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세 딸 중 막내였습니다. 언니들이 모두 시집을 간 뒤 부모님은 막내딸의 결혼을 손꼽아 기다려왔죠. 오늘은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늦게 가네. 하영의 어머니 미숙은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저 행복해요. 하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장 입구에서는 하영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영아, 너무 행복해 보여. 진짜 예쁘다. 신랑도 멋있고. 부럽다 진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하영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영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식장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태호의 어머니 정옥은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하영 쪽 하객들에게는 유독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정옥은 하영의 부모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도 제대로 없던데. 참. 옆에 서 있던 친척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친척은 어색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지만 미숙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옥의 시선은 계속 하영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고 재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하영의 친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떡과 과일, 그리고 손수 만든 잡채와 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그 음식들을 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입맛이 달라서요. 이런 건 잘 안 맞아요. 그러고는 자기가 따로 준비한 음식만 골라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혼식 날이라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아버지가 정옥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우리 하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착한 애니까 예뻐해 주세요. 정옥은 형식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잘 챙길 겁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 서였습니다. 태호는 운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좀 봐주시겠대.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 준비했는데요. 지난달부터 하나하나 고르고. 그래도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봐주신다는데 뭐.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하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작부터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신혼집 문을 열자마자 정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현관부터 거실,
안방까지 하나하나 살피던 정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이렇게 꾸며놓으면 어떡해? 하영이 정성껏 골라 배치한 커튼과 소파, 작은 화분들을 보며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영아, 너 살림 처음 해보지? 이런 건 내가 다시 손봐줄게. 색깔도 안 맞고 배치도 엉망이야. 어머님,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건데. 하영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옥은 이미 방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하영이가 고른 건데. 괜찮지 않아요? 내가 뭘 알아? 엄마가 더 잘 아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살면 부부 싸움만 늘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이 고른 물건들이 하나둘 치워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은 신혼 첫날 먹을 음식이라며 커다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신혼 첫날 밤인데 내가 직접 챙겨줘야지. 밖에서 사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어머님, 저희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어야 속도 편하고 좋지. 넌 아직 요리도 서툴잖아. 정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나물까지 상이 가득 찼습니다. 하영은 남편을 바라봤지만 태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옥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영은 부엌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혼 첫날이 이렇게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꿈꿔왔던 달콤한 신혼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자기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정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험은 바꿔뒀겠지. 하영이 이름은 아니겠지.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의 시작, 그 이면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하영은 부엌에서 정옥이 준비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상을 차렸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영양이 부족해 보여.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잖아. 내가 특별히 약탕을 끓여왔으니까 꼭 먹어야 해. 시어머니가 내민 검은색 약탕은 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쓴맛과 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향은 하영의 코를 찔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탕 그릇 속에는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을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삼킬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영이 밥을 먹는 모습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반찬도 모두 정옥이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을 못한다더니 너도 그렇지? 요리 한번 제대로 배운 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분간 음식을 다 챙겨줄 테니 걱정 마.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하영은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와장창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왜?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식은땀도 나고요. 하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등을 쓸어줬습니다. 요즘 날씨 때문인가 봐. 환절기라 그런 거 아닐까? 푹 쉬어. 내가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영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눈물까지 나올 만큼 괴로웠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있던 하영은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몸이 나빠서 그런가? 결혼 준비하느라 무리했나? 하영은 스스로를 탓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 어김없이 30분 뒤에 구토와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김치찌개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하루는 하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영이 만든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간이 안 맞았어. 너무 싱거워. 우리 집 입맛이랑 안 맞아.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냄비째 싱크대로 가져가 국물을 쏟아버렸습니다. 하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끓여줄 테니까 너는 그냥 쉬어. 내가 하면 남편이 못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하영은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약봉지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국그릇 위에 솔솔 뿌렸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하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해? 빨리 와서 먹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응, 이거 천연 비타민이야. 몸에 좋은 거. 내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특별히 넣어주는 거야. 너한텐 약이니까 잘 먹어. 시어머니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영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물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손은 떨렸지만 하영은 휴대폰을 식탁 모서리에 몰래 세워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러운 위치에 말이죠. 이상한데. 내가 착각하는 걸까? 하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한 자신의 모습에 하영은 놀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신혼 2주가 지났습니다. 하영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영이 외출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어느 날 오후 하영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해서요. 오랜만에 만나려고요. 신혼부부가 집에서 오붓하게 지내야지 벌써부터 밖으로 돌아다니면 어떡해. 남편은 직장에서 고생하는데 부인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보기 안 좋아. 시어머니의 말에 하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전부터 약속한 건데. 다음에 만나. 지금은 신혼이잖아. 집안 살림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외출이야. 결국 하영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친구들의 실망스러운 답장이 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하영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응, 나 괜찮아. 좀 피곤하긴 한데. 하영은 소파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하영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걱정했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신혼 적응하느라 좀.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영아, 전화 너무 오래 하지 마. 그렇게 매달리면 정 떨어진다. 친구도 부담스러워할 거야. 하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하영은 얼버무리고 통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친정어머니 미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영아,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아빠가 내 보고 싶어 하시네. 하영은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래요. 남편한테 말하고 갈게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식구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친정에 간다고. 명절도 아닌데 무슨 친정 나들이야. 시집와서 이제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어머님,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되지. 내가 갈 필요 없어. 신부가 너무 자주 친정 드나들면 남편 체면이 안 서. 결국 하영은 친정 어머니께 다음 기회에 가겠다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미숙은 전화기 너머로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엄마, 미안해요. 전화를 끊은 뒤 하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하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요즘 좀 답답해요. 어머님이 자꾸. 엄마가? 뭐? 태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친정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좀 오버하시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조금만 참아줘. 신혼 초라 그래.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하영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영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하영아, 비밀번호 좀 바꿔줘. 화장실에서 나온 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밀번호요? 응. 급할 때 너한테 연락할 수도 있잖아. 내가 알아야 편하지. 하지만 어머님, 제 휴대폰인데. 뭐? 숨길 게 있어. 시어머니한테도 비밀번호 못 알려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알려줘. 빨리. 결국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하영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하영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보험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분명 깔끔하게 정리해뒀던 것들인데 말이죠. 누가 뒤진 거야? 하영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결혼 전에 남편과 상의해서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는 건 누군가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하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친정 어머니 미숙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영아,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은 거야?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목소리가 이상해. 아픈 데 없어.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영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하영이 지금 좀 바쁩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게요.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영은 황당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전화인데. 엄마가 너무 자주 전화하면 시집살이 제대로 못해. 좀 끊어내야 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하영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하영은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액체였습니다. 그걸 마시는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으악!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왜? 무슨 꿈 꿨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점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말이죠. 악몽에서 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넌 거실에서 쉬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하영을 부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도와드려야죠. 물이라도 따라 드릴게요. 하영은 핑계를 대며 부엌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식탁 모서리에 휴대폰을 몰래 세워뒀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채로 말이죠. 휴대폰은 책 사이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습니다.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못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영아, 빨리 나가. 여기 좁아서 방해돼. 네, 어머님. 하영은 부엌을 나왔지만 거실에서 부엌 쪽을 계속 신경 쓰며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담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국자로 국을 뜨는 소리, 그리고 작은 봉지를 여는 소리. 하영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영아, 밥 먹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네, 어머님. 봐요. 식탁에는 어김없이 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음식들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
시어머니는 하영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영은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은 두려움에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영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냄비에 국을 끓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지퍼백에 담긴 흰색 가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가루를 국그릇 위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숟가락으로 살짝 저었습니다. 가루가 국물에 스며들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퍼백을 앞치마 주머니에 감춰 넣었습니다. 헉! 하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었어. 내 착각이 아니었어. 하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영은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문 채로 말이죠. 진정을 하고 나서 하영은 영상을 숨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시도했지만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 불안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남편은 믿어줄까? 하영은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그때 하영은 사촌 오빠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민재는 휴대폰 수리 기사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하영을 아껴주는 오빠였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혹시 파일 복구 같은 거 가능해? 급한데 상담 좀 하고 싶어. 잠시 후 민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파일 날아갔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알았어. 주말에 만나자. 걱정되네.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영아, 내 휴대폰 좀 볼까? 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며. 내가 좀 정리해 줄게. 쓸데없는 파일들 많을 거야.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해준다는데 왜 그래? 빨리 줘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하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왜 자꾸 거부해? 숨기는 거 있어? 시어머니는 하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오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갈게. 할 일 있어서. 시어머니는 하영을 한번 쏘아보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영은 화장실에 숨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백업했습니다. 여러 곳에 저장해뒀습니다.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아, 뭐해?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금방 나가요.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둘러 백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영은 시어머니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하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까? 주말이 되면 민재 오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하영은 휴대폰을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하영은 민재 오빠를 만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나 잠깐 약국 다녀올게. 남편에게만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동네 카페에서 하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재는 하영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결혼식 때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좀 봐줘.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영상을 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던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음식에 뭘 넣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오빠. 그런데 나 그 음식 먹으면 매번 토하고 배 아프고. 이상해. 민재는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약봉지의 글자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거 공어명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뭐라고? 하영은 깜짝 놀라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촌, 이거 진짜야? 장난 아닌데. 병원 가봤어? 아니, 어머님이 병원 가지 말래. 자연식으로 치료해준다고. 민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영아, 내 와이프 지연이가 간호사잖아. 한번 보여줘도 될까? 지연은 민재의 아내로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응, 오빠. 부탁해. 민재는 즉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30분 뒤 지연이 카페로 왔습니다. 지연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없어. 언니, 이거 위험해요. 당장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어머니고 뭐고 없어요. 언니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지연은 하영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하영은 지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언니, 이건 납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요. 수은 수치도 이상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건 음식으로 들어온 게 맞아요. 중금속 중독 증상이에요. 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님이? 언니, 이거 증거 더 확보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뒤 하영은 조심스럽게 음식물 샘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국과 반찬을 작은 밀폐 용기에 조금씩 담아뒀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이 음식들, 향이 이상해. 하영은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샘플을 모아두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틀 뒤 시어머니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하영아,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밀폐 용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음식을 왜 이렇게 따로 담아놔? 버릴 거면 버리지. 시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용기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너도 이상한 짓 그만해.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시어머니는 고함을 쳤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음식을 가져왔고 하영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빨리 먹어. 다 식었잖아. 하영은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영은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보, 하영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하영을 안았습니다. 119 불러. 빨리. 하영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하영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자 누구세요? 저 남편입니다.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그때 정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요? 정옥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 네, 제가 시어머니예요.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요. 제가 대신 할게요. 정옥은 의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한 애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정옥은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영의 친정 어머니 미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급히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영이 어디 있어요? 미숙은 울먹이며 병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구에서 정옥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면회가 안 돼요. 환자 안정이 먼저예요. 뭐라고요? 제 딸인데 왜 못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래요.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정옥은 미숙을 밀어냈습니다. 미숙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떨며 울었습니다. 우리 하영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복도 저편에서 민재가 지연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민재는 미숙에게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본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모, 우리 증거 다 모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연도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언니 혈액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이건 명백한 독극물 투여예요. 미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딸을. 그 순간 중환자실 안에서는 하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하영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하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 하영이 가느다랗게 말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하영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좀 모셔올까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곧 남편 태호와 시어머니 정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간 수치가 정상인의 4배 이상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4배요? 어떻게 그럴 수가?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중금속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납과 수은이 검출됐어요. 중금속이요? 그게 무슨? 태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체질 때문 아닐까요? 원래 몸이 약한 애거든요. 정옥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 수치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말이죠.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아팠어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태호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일 먹고 나면 토하고 배 아프고.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환자분, 앞으로 드시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때 정옥이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정옥은 태호를 밖으로 내보낸 뒤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영의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알겠지? 정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우리 아들한테 맞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어. 무슨 말씀을. 내가 얼마나 좋은 여자들 소개해줬는데 아들이 너를 고집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했던 거야. 정옥의 말에 하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안 좋을 거야. 정옥은 하영을 노려봤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지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민재는 정옥을 밀어내고 하영을 보호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정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하영이 사촌 오빠예요. 그리고 이분은 간호사고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촌이면 뭐 어때? 여긴 우리 가족 문제야. 가족 문제? 사람을 독살하는 게 가족 문제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증거 다 있어요. 영상도 검사 결과도. 지연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어떻게 이게 오해예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옥이 음식에 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조금씩 약해지면 돼. 의심 못하게 천천히. 영상 속 정옥의 중얼거림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건.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미숙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하영아. 친정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하영도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고 한 거였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미숙은 정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남의 딸 죽이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때 태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 태호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하영 언니한테 한 짓이에요. 민재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어줬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아들아, 그건 정말 하영을 해치려고 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망치고 있었어. 없어져야 끝나. 정옥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영만 없어지면 너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는 혼자 참지 않을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태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하영을 해치려고 했어요? 태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아들아, 엄마는 대답해 주세요. 태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옥은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내 엄마야. 엄마가 틀릴 리 없어. 틀릴 리 없다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요?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안 돼. 정옥이 민재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요. 이러지 마세요. 민재와 정옥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지연이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8층 중환자실이에요. 독극물 투여 사건입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옥은 황급히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정옥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였습니다. 도망쳤어요. 민재가 다시 병실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미숙은 하영을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날 거야. 엄마. 무서워요. 하영은 어머니 품에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박동을 측정하던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환자분. 담당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8호실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왔고 가족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영아, 딸아. 미숙은 울부짖으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태호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난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어.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상태가 나빠졌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된 양이 상당합니다. 장기 손상이 진행 중이에요. 곧 큰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영상 파일, 검사 결과지, 그리고 하영이 몰래 보관했던 음식물 샘플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도주했습니다. 30분 전쯤 병원에서 나갔어요. 경찰은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용의자 도주, 추적 바랍니다. 인상착의는 한편 정옥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옥은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틀어졌어. 다 틀어졌어. 정옥은 옷가지를 가방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수익자 명단에는 태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정옥은 보험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경찰차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옥 씨,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옥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다 아들 위해서였어. 내 아들을 위해서.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옥 씨,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정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 위해서였다고. 정옥은 절규하며 저항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이렇게 해. 하지만 경찰은 정옥을 차에 태웠습니다.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은 부엌 찬장에서 여러 약물과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약통, 주사기, 그리고 작은 노트에는 날짜별로 투여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투여일지네요. 증거물로 확보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경찰은 태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따님을 독살하려 한 혐의로 어머님을 체포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부, 이건 형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하영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태호는 자책하며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영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영의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옥을 체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수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C 탐사보도팀 김수진 기자입니다. 김수진은 병실 밖 복도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런데 하영이가 아직.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요. 김수진의 진지한 태도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와 가족들께 여쭤볼게요. 그날 오후 검찰은 정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여러 약물들이 나왔습니다. 공업용 약품, 중금속이 포함된 가루, 그리고 이게 뭐지? 한 수사관이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별로 투여량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3월 15일 0.5g, 반응 미약. 3월 18일 1g, 구토 증상 보임. 3월 22일 1.5g. 마치 실험 일지처럼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계획적 범행이네요. 전부 증거물로 확보합니다. 검찰은 정옥을 구속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정옥은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며느리 하영 씨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나는 아들을 위해서.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영상, 일지, 약물,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까지. 검찰은 정옥을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 가정 내 은밀한 학대의 실체.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 엄마도 시집살이 심하게 하셨는데. 이건 범죄예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해시태그 며느리 학대. 다시숨 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가정 내 은밀한 학대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신혼 며느리를 독살하려 한 시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화면에는 정옥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옥의 절규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태호를 인터뷰했습니다. 남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태호는 눈이 퉁퉁 붓고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하영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태호는 카메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숙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누군가 좀 더 일찍 도와주었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제보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결혼 후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수진 기자는 후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학대를 조명하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오십시오. 미숙과 태호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비는 남아있어요. 곧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선생님, 우리 딸 살 수 있는 거죠? 미숙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해요.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하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천장이 보였습니다. 엄마. 하영은 가느다랗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영 씨,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하영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네, 들려요. 밖에서 대기하던 미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영아,
우리 딸. 하지만 아직 면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메인 뉴스에서 사건이 다시 한번 보도됐습니다. 며느리 독살 시도 사건, 검찰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 의식 회복,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보여.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방송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상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죠? 하영은 침대에 누운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엄마,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태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하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영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엄마 편만 들지 않았어도. 이제 그만해요. 지난 일이에요. 하영은 힘없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작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살고 싶었어요. 정말.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숨 쉬고 싶었어요. 그냥 보통으로. 평범하게. 그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정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정옥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랑이 저런 건가요? 판사가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투여 일지입니다. 날짜별로 투여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합니다. 법정 화면의 일지 내용이 크게 비쳤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재판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중형을 내려야 해요.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는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뉴스 보고 전화했어요. 상담 전화를 받은 자원봉사자가 하영의 병실로 연락했습니다. 하영 씨,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분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요? 하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영 씨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낸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분들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하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하영은 병실에서 전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안전하세요?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하영은 민재와 지연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민재와 지연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팀을 만들자. 너의 경험, 지연의 의료 지식, 내 기술력을 합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가 증명했잖아.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숙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 우리가 누군가의 어두운 밤의 불빛이 되자.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병실에서 시작된 상담 활동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50건이 넘는 제보와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하영 씨 보고 용기 냈어요. 우리 엄마를 구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니. 어느 날 한 기업에서 후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개인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하영 씨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민재는 기부금을 관리하고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겠어. 태호도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도 속죄의 방법을 찾았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당신이? 응. 이제는 뭔가를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남자들을 교육하고 싶어. 하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함께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이제는 끝낼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미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아, 자랑스러워. 하영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퇴원했고 작은 사무실을 빌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가족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지연이 모임에서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만 해결되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도 필요하고 법적 도움도 필요해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로 도울 수 있어요. 증거 수집, 디지털 기록, 파일 복구까지. 우리가 하영이를 도왔던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요.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작은 증거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민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태호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을 남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가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속죄의 방법을 찾았군요. 네. 평생 갚아도 부족하지만. 태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긴급 구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와주세요. 전화를 받은 하영은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아들 때문에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70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배경으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전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하영은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계신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바로 도움을 보내드릴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어머니. 여기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하영은 즉시 민재와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민재는 차를 몰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응급의료 가방을 챙겨 동행했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은 허름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70대 할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가도 되나요? 네, 어머니.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준비해둔 임시 쉼터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머무세요. 안전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날 밤 하영과 팀원들은 첫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팀을 제대로 결성해야겠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내 생존 경험, 지연 언니의 의료 지식, 민재 오빠의 기술력, 그리고 여보의 가해자 가족 관점까지. 우리가 못 구한 사람이 없게 하자. 민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임시 쉼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지연이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법률 지원도 필요해요. 변호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겠어요. 미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내가 쉼터 관리를 맡을게.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 우리가 누군가의 어두운 밤의 불빛이 되는 거예요. 미숙은 작은 방에 조명을 켜며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쉼터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다시 숨 쉼터라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개소식 날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꽃다발과 응원 편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하영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때 한 기업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매달 정기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하영은 놀랐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부자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후원하고 싶어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꼭 돕고 싶었어요. 후원금이 모이면서 조직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상담 기록 시스템, 긴급 연락망, 법률 지원 매칭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거예요. 지연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병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태호는 가해자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 배워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영은 쉼터 창가에 작은 조명을 켰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 불빛을 보고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미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거야. 반드시. 그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세요? 하영은 전화를 받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하영 씨 뉴스 보고 용기를 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쉼터의 불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숨 쉴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 불빛은 어둠 속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컨벤션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시숨 재단 창립식 마이너스 생존자가 만드는 희망.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홀 안에는 생존자들,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 활동을 지켜봐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석 규모의 홀이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하영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살이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손이 떨렸지만 예전처럼 무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아, 준비됐어? 미숙이 다가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할 수 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림 속에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영 씨 뉴스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희망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다시숨 재단 창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만 조명이 켜졌습니다. 먼저 설립자이자 생존자이신 하영 씨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2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영입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영에게 집중됐습니다. 결혼하고 단 1달 만에 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나면 토했어요.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저 스스로도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 쉬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 뵙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이상함을 눈치챈 사촌 오빠가 있었고, 증거를 분석해준 의료진이 있었고, 저를 끝까지 믿어준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영은 객석의 민재와 지연 그리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영은 무대 옆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영상이지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하영이 몰래 촬영했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약봉지에서 가루를 꺼내는 장면, 음식에 가루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중얼거리는 목소리. 조금씩 약해지면 돼. 의심 못하게 천천히. 객석의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자막이 떴습니다. 이 기록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작은 증거가 큰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영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휴대폰 영상이 저를 살렸어요.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영은 준비한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다시숨 재단은 4가지 핵심 사업을 진행합니다. 스크린에 내용이 하나씩 떴습니다. 첫째, 24시간 긴급 상담 지원.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기 가족을 위한 임시 쉼터 운영.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법률 및 의료 지원. 변호사와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넷째,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단순히 구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영은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하영이 사촌 오빠이자 디지털 증거 복구 전문가예요. 민재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휴대폰 하나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작은 기록이 큰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삭제된 파일도 숨겨진 영상도 우리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증거 수집과 복구,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춘 자료 작성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간호사 지연입니다. 재단의 의료 지원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지연은 의료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원인 모를 구토, 어지럼증, 복통.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건강검진부터 치료 그리고 회복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태호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하영의 남편 태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의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을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눈 감았던 가족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가해자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편들과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태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영의 어머니 미숙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잃을 뻔했어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만나지도 못했어요.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고통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딸이, 며느리가, 아내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버텨온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차례예요. 미숙은 무대 위 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러워. 하영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창립식이 끝나갈 무렵 재단 사무실에 첫 공식 상담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영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시숨 재단입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아니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하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숨 쉴 권리가 있다. 하영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민재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지연이 의료 가방을 점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희망의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의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 속 누군가에게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안전한 곳이 있어요.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며 엔딩 타이틀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숨 재단. 마지막 자막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용기가 생명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빛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희망은 계속됩니다.